유신 반대 시위가 극에 달했던 1974년. 서울구치소에는 학생운동가들과 재야인사 등 긴급조치 위반 수감자들로 넘쳐났다. 그때는 긴급조치 학생들, 또 재야인사들 엄청 들어오니까 한 번 누가 딱 정부가 통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은 전 사정에서 구호를 다 외치게 돼 있어요. 연쇄적으로. 네, 연쇄적으로. 통제 불능이었어요. 할 수가 없어, 통제를. 수감자들 중에는 인혁당 사건의 피고들도 있었다.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봤던 교도관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이제 내가 방을 이렇게 들여다 안 자냐고 물으니까는 여정남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인혁당 관련 피고인이라고 자기들 사건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엮어놓은 거라고.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낙관적으로 얘기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975년 4월 9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게 저희가 형님이 조금 착각한 거고 1시에 끝나고요. 1시면 임무기도를 합니다. 새벽 1시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자거든요. 자는데 얼마나 잤는지는 몰라요. 자는데 야 잠못들이 수성수성해. 야 인혁당 직공을 뭐지 한다고. 3시에 이제 잠무가 깼어요. 발을 이렇게 흔들더니 깨서 나가 보니까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나가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참이니까 이제 사형장 가는 길목에 이제 막 어깨총하고 총 하나씩 가득하게 이러고 있는데.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 인혁당 사건 8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형 집행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양반들이 연행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여정남 씨 이제 지나가다 나한테 이제 멍에 딱 하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망연자실하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그런 것이 제일 기억에 남다. 예. 소장님 그러더만 소장님 신세 많이 졌는데 담배 하나 어디 피자 못하고 마지막 가는데 그 담배 하나를 요구하는데 안 될 사람이 있었어요. 3번 정도 뺀 게 다 빨아버리더라고. 그 담배를 피고 물을 또 먹어. 물을 먹고는 이제 자기가 입나 쓰더라고. 예, 소장님 지금부터 다 인사해요. 얼굴 아니까 물어요. 최후로 할 말 있냐. 여정남 씨가 그러더라고. 아 이렇게 하고 직분하겠다는데 뭐 내가 뭐 여기서 할 말이 뭐 내가 해서 소없으니까. 아 이렇게 하고 직분하겠다는데 내가 뭐 여기서 좋습니까? 그래 보더라고. 그럼 다른 말이 일체 뭐 지금 가족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한 거 않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불과 1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재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사형은 사법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경악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한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이영교 할머니는 벌써부터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날 미리 챙겨놓은 가방들까지 한눈에 가벼운 나들이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집안 장식장 위엔 할머니의 약들이 가득하다. 외출을 하더라도 꼭 챙겨서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다. 도대체 뭐 약이 이렇게 많아요? 다 인혁당 때문에 생긴 병 아닙니까? 저 약 없이는 안 되시나 봐요? 안 되지. 영원히 먹어야 되지. 네? 영원히 먹어야 돼요. 이날 아침 동대구역. 역사 한쪽에 나란히 모여앉은 할머니들이 눈에 띄었다. 언뜻 봐도 칠순을 훌쩍 넘긴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서울에서 열리는 인혁당 사건의 재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인혁당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지 31년 만에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할머니들이 이번 재심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오늘은 좀 더 좋은 답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가지. 항상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이번엔 더 좋은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답지 않게 살아왔어요. 주위에 그 더구나 대구에서는 주위의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목숨 붙어 있어야 그냥 왔다가 갔다가 뭐 먹고 살았는 거지. 저기 선물 받은 양이 있거든. 김진생 할머니는 갓 20이 넘었을 무렵 고향 어른의 소개로 만난 송상진과 3년간 편지를 주고받다 가정을 이루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남편 송상진은 수제소리를 듣던 총명한 대학생이자 명강의로 인기 많던 교사였고 따뜻한 가장이었다. 지금 들으면요. 그만이 막 웃음 보시고 이러지고 난리 나거든. 하면 저 대문 열어달라고 할만 대문 퉁퉁 두들면요. 아들이 쓰러져서 나가지고 누가 먼저 갈까지만 뛰어나가다가 우리 막내는 지가 못 열고 지 희가 먼저 열어버리면 아니면 뺏기가 운다 또 울면 지가 방에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또 문 열어두고 갈게. 그때 네가 열어래. 하면 나가거든 또. 나가면 이제 나가가지고 뚝뚝하면 쫙 나가가지고 지가 먼저 열거든. 여러분 참 아휴 아들도 참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왔는데. 1963년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가 강력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확산된다. 이듬해 6월 만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한 6.3 사태가 발생하자 비상기업령이 선포되게 이른다. 지난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한 거래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의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비열란하게 같은 해 8월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의 시위를 매우 조종하는 등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 인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한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은 약 20여일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이른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에 반발한 담당 검사 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난항을 겪는다. 재판 결과 당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도혜정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혐의를 받았던 송상진 역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들어오셔서 왔어요. 나 그래, 왜 됐노? 그러니까. 그래, 뭐 혐의로 나왔다 그러면.
그래, 얼마나 걱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도 아무 일 없었고. 그러고는 이번에 2차 인혁당이. 1974년 4월 3일 전국 각 대학의 학생들이 유신 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연합 시위를 계획하자 정부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민청학년이라는 불법 단체가 인민혁명을 획책하고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게 이른다. 서울대 학생으로 민청학년과 관련돼 수배 중이던 이철, 유인태 현상금이 당시 간첩 현상금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발표에 의하면은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240명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동자로 드러난 이들 60명 가운데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년을 배후 조종한 세력으로 과거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조직이 있다고 발표하고 인혁당의 재건을 위해 지하 비밀 조직을 조직한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한다. 의심은 가는데 그거는 절대로 나도 아니라고 의심은 가는데 텔레비 보니까 신문 보니까 그래가 나중에 그 얼굴을 가리면서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온담이라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랬는데 한 일주일 후인가 그걸 또 우리 조카하고 그 정보부 갔었기도 가가 그래 현병한테 그래 혹시 이런 사람 그래 모르냐고 하니까 그래 그 사람이 아이고 아주머니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와요. 하니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하더라고요. 그래 뭐가 그 하는데 하니까 그래 뭐 무슨 사건에 뭐 큰 거기다 이 하다.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은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7명은 사형을, 14명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는다. 분위기가 뭐 살벌하죠. 그냥 완전 군사재판일 뿐만 아니라 우선 피고인들하고 면회도 재판하기 한 일주일 전에 면회 오라 지시받고 한 번 가서 본 거예요. 한 번. 변호 참 해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8명 뭐 10명 이래란 말이에요.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기자도 한 사람도 없고 양쪽에 현병 총칼들은 현병이 전부 서가 있고 이거는 얼마나 진짜 살벌한 건지 우리 그 재판소에 들어가면서도 가방도 전부 압수 다 당하고 손수건 하나 몸수색 당하고 손수건 한 개 그무지고 들어갔어요.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여정남을 포함한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모두에게 원심 그대로 중형을 확정 선고한다. 13명의 판사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이의 없이 석전석결로 진행됐다. 그리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혁당 사건은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져 갔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오랜 세월 의혹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인혁당 사건 역시 그중 하나였다. 진상조사가 착수되자 새로운 증거와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혁당 사건에 중요한 여세를 쥐고 있는 하자완. 공판 조서에는 그가 장기간 북한 방송을 듣고 내용을 기록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가 단파 라디오를 통해 녹취한 내용은 김일성의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이었다. 인혁당 사건의 수사가 급진전될 수 있었던 건 한 권의 노트 때문이었다. 별다른 물증이 없던 상황에서 조선노동당 전당대회 총화 보고문이 적혀있던 하자만의 노트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 국가 별난을 획책했다는 결정적이고도 유일한 증거로 제시된 것이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처럼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국가 전복을 모여하기 위해 북한 방송을 녹취했던 것일까? 칠사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세 가지 이 평화통일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성이 남북 간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후라이가 북에 갔다 와서도 평화통일 3대 원칙을 발표하고 7.4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덟 명의 인혁당 사형수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상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구 지역에서 평소 친분을 가졌던 임고 씨를 찾았다. 경북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임고 씨 역시 인혁당 사건으로 7년 10개월간 복역했다. 원래는 좀 민족주의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다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대중들, 민중들의 어떤 지지와 또 민중들의 요구와 결합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사회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고 있지. 인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8명. 이들은 모두 4.19 혁명에 참여했거나 유신 정권에 반대해 선거 감시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장했던 혁신 세력들이었다. 특히 서도원, 도예종, 송상진, 하재환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진보적 조직 민족민주청년동맹의 중심 인물들이었다. 5.16 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평화통일은 입 밖에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북진통일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지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자체가 벌써 반공법의 저촉이 될 수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늘 우리와 같이 이제 한 자리에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통일이다. 통일은 오로지 평화 통일만이 가능하다. 이들은 당시 한국 사회가 지녔던 모순에 대해 일정 정도 비판의식을 지녔던 인물로 서울에서 거주하던 세 사람 중 민족일보 기자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이수병과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김영호는 고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4.19 세대였고 육군 대위 출신의 우홍선은 4.19 직후 통민청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변호사가 2심에는 이 사람들 다 선량한 사람들이다. 내 친구도 있다 이 속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면 내가 변호사직을 내놔도 좋다. 이렇게까지 변론을 2심 변론을 했어요. 경북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6.3 시위를 주도하다 지적된 전력 때문에 여정남은 학생들과 교분이 없던 인혁당과 민척학년을 연결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19일째 한 닷새쯤 지나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받은 조서를 전부 새로 받으면서 여정남 선배가 그 지시 지령을 하고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여정남 선배가 막스 레닌주의 강의를 한 걸로.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얻어맞고 또 그러죠. 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두드려 패고. 인혁당 수감자들은 수사 당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하재환은 폐농양으로 피를 통하고 탈장되어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김자는 동아일보에 옥중숙이 고행 1974를 발표해 구치소에서 있었던 하재환과의 통방 내용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탄창이니까 누워있고 아프고, 그리고 그 야간에도 이제 그 아프면 이제 우리 담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프니까 이제 진통제를 놔달라. 나 좀 문과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 야간에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관련 문서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서류들을 어렵게 찾아냈다. 하재환의 구치소 병력표에는 실제로 탈장과 와허증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었고 우홍선 역시 와허증 기록이 남아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하나같이 수사 과정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법정에 가서 법정 투정으로 밝혀라. 여기서는 안 된다. 정기자의 날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죽는다. 자기들이 이미 이제 그 각본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각본대로 이제 우리 조서를 못 받으면, 진술 조서를 못 받으면은 자기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네가 죽지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 네가 고문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을 해주고 법정에 가서 싸워라. 부인해도 소용없었다. 고문에 의해 중정에서 만들어 놓은 틀대로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 공판 조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는 여정남과 하재환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다. 여정남은 하재환의 집에 입주 과외 교사로 들어와 1년간 하재환의 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했으니까. 얼마가 됐어요, 여정남? 그게 한 1년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수시로 왔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재환의 부인 이영교 할머니는 사형수들의 공판 조서를 살펴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사형수 송상진의 공판 조서 중에 여정남이 송상진의 집에 입주해 있었다는 내용과 하재환의 장남 하종배를 송상진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일로 보여줬으면 송장진 씨가 아닙니다. 하재환 씨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고 대답했을 때에는 그 자기들도 완전히 모르고 쓰는 거를 또 모르고 도장을 찍고 이러는 것 같다 이거죠 나는. 이 공판 조서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의문사 진상위의 조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로부터 고문과 사건 조작을 시인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당시에 고문당하던 사람 중에서 누가 기억나는가요? 초기에는 하재환, 여정남 등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정남은 중정의 와이모 계장과 피모 수사관 등의 수사팀에게 몽둥이로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중정의 간부들이 이 사건을 긴급조치 사건에서 조직 사건으로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이모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에게 물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기억이 납니다. 검찰 수사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중정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는 수사관과 검사의 자리만 바뀌었을 뿐 수사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야전 침대 몽둥이를 들고는 저에게 검사 앞에서 부의를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한 구타는 하지 않고 저를 다시 엘모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 조사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모 씨는 몽둥이를 한쪽 구석에 세워놓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를 요청했다. 예, 저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저 선생님 계십니까? 예, 취재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예. 제가 기술할 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못하겠어요. 알 만큼 많고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못하겠어요. 인혁당 관련입니다. 저 시간은 많이 저희가 뺏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잠깐이라도 내주시면
예, 좀 감사하겠는데요. 여보세요? 구치소와 중정을 오가며 수사와 고문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인혁당 피고들은 구치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무죄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도혜정 씨가 그 식구통이라고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대강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손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억울하다.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민증한 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둘째고. 그리고 우리는 자금을 대할 자금도 없거니와 민청학년에 자금을 댄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우리를 북의 공작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날조하려고 한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심인 기상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남은 희망은 대법원뿐이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왜 외부 상처를 내느냐고 책망을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취조관들은 외상이 나면 어때? 그까짓 것 아무 일 없다는 말을 하며 아나무인격으로 재판은 우리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적에 국민된 자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이 민주사회가 갖는 제도적 우수성이거늘 반정부적인 의사조차 표현한 일도 없는 저희들을 엉뚱하게 반국가적인 의도를 품은 집단으로 왜곡 확대시켜 처단하려는 이 너무나 가혹한 인권 침해에 우리는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신 반대 움직임에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던 당시 일대 사건이 일어난다. 1975년 2월 15일 긴급 조치로 구속됐던 민첩학년 관계자들과 제야인사들이 대거 석방된 것이다. 그러나 채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정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해진 공식적 견해와 방침을 발표한다. 그래 우리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았잖아. 조용히 서울에 얼렁거리지 않고 집에 애들이나 보고 있으면 남편 돌리 보내준다. 벽지 여자들이 설치고 하면 도리어 남편 죽이면 연락하노. 시끄러우지만 더 죽을 확률이 많다 하니까 쉬고 싶어서 막 공손히 서주고 나왔더니 저 양반이 턱 나왔을 때 우리 그 배신감이 의외겠어요. 의지할 데 없어진 인혁당 피고들의 가족은 거리로 나왔다. 종교, 인권단체들의 인혁당 사건을 알리고 남편들의 구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우홍선 씨의 부인 강순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부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 남편이 공산주의자라면 저희 남편을 광화문 내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사형을 처해도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공개 재판을 통해서 내 남편이 한 잘못이 정말 공산주의자의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13명의 대법원 판사 중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제기했던 판사는 2심 군법회의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론을 열지도 아니하고 그저 서면 심리만 가지고 피고인한테 불리하기로 극형이나 중환증역형을 선고하고선 이것은 공판 중심주의라는 그런 원리 원칙이 어긋나는 일이다. 대법원의 형 확정 선고 18시간 만에 이루어진 사형.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 집행이 가능했을까? 사전에 이미 사형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있던 4월 8일 오전. 민정학년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인태는 아침 운동 시간에 만난 김영원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날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날인데 아무래도 죽이려나 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설마 죽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수정을 미제 수정으로 갈아 끼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보통 사형수는 수정을 차고 그 24시간 생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은 이렇게 좀 이렇게 쇠젓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면 따지는 이제 그 형식적인 이제 수정을 차고 있는데 집행 때 되면은 정말 안 따지는 그 진짜 수정, 그 미제 수정으로 갈아 끼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다른 날보다 기상시각이 늦어지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걸린 유인태가 감방 밖을 내다본 순간 여정남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철컥하고 나가고 나니까 이제 기상나팔이 좀 있다가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집행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도관한테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어도 자기들 말 못한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다. 사형이 사전에 준비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증거가 공문서에서도 발견된 것이다. 저기 또 보시면 지금 이 검찰부에 이게 3시거든요. 오전 3시. 예. 오전 3시인데 오전 3시는 4월 8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도 전이에요. 대법원의 사형 확정 선고를 통지하는 이수병의 형 선고 통지서에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법원의 선고보다 7시간이나 이른 새벽 3시에 이미 형 선고 통지서가 검찰부에 접수됐다는 소인이 찍혀있다. 이걸 보면 그 어떤 의혹이라는 것이 일단 사형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형 선고 통지서가 검찰부에 접수가 됐고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형이 집행된 다음에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계획적이었거나 그러니까 대법원 자체가 계획적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사형 판결 선고될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사형을 준비를 했었다라는 그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논란도 야기됐다. 가족들에게 유언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최후 진술이 변조됐다는 것이다. 당시 육군 군목으로 인혁당 사형 집행을 참관했던 박정일 목사를 만났다. 그는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조국이 하루속히 적화 통일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간첩들은 김일성 만세 부르고 죽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유신체제 반대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를 잡아 가두고 죽이느냐.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밝혀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잊지 않았다.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한번 좀 보고 싶다고 보고 죽을 수 없냐고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진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새벽 4시 55분 서동훈을 시작으로 8시 30분 도예종까지 30분 간격으로 8명의 사형수들은 전원 집행된다. 8명의 사형이 모두 끝나기까지는 채 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외부와 단절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했던 8인의 사형수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채 진실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민초학년 학생들은 뭐 다 명문대 학생들이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뭐 유명한 종교인이나 뭐 시인이나 정치인이나 이러니까 사형 판결 선고했어도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은 대구에 계신 분들이라 전국적인 지명도 없는 분들이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뭐 교사라던가 사업가라던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을 이제 공산 비밀 지하 조직으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을 하면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저런 어떤 공산 조직이 있었구나라고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어떤 불순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구치소로 면허온 부인들은 그때서야 남편들의 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들은 경악했다. 누가 들었다 하면 방송에 아침에 집행했다 하는 방송을 들었다 하면 그러고 나 전주교 인권에서도 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앞에 다 왔더라고요. 나도 거기에서 그 소리 듣고는 그 자리에서 전 넘어졌어요. 그래 뭐 그 뒤에는 뭐 누가 와가 어쩌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 그 후에 시체 그 하는 것도 제대로 그 해주지도 안 하고 당시 중앙정보부는 시신 처리마저 가족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았다. 8개의 시신 중 송상진과 여정남의 시신은 경찰에 의해 벽제 화장터로 강제 이송돼 가족들의 확인도 없이 화장됐다. 여정남의 시신의 경우는 이제 경상북 쪽으로 가다가 되돌려가지고 벽제 화장터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송상진 씨는 응암동 사거리에서 클레이로 끌고 가서 태워버린 것이고. 두 구의 시신을 강제로 화장시킨 이유를 두고 고문 흔적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가족들은 시신으로 돌아온 가장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544 이름표만 달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내 기억에 입을 칵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참으면서 입을 다물었는지 각 다물고 있었는데 저는 애들 다 보여줬어요. 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이렇게 돌아갔다 보라고 그랬어요. 강순희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장의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약혼 사진 2장 중 한 장을 남편과 함께 묻었다. 그 사진을 관해 이렇게 그리신 이유는 뭐죠? 그냥 그때 너무 억울하고 뭐가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같이 들어가고 싶죠.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모르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사진이라도 갖고 가라고 넣었겠지. 갑자기 닥친 가장의 죽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김진색 할머니는 바느질을 해주고 받은 삭수로 악착같이 자녀들을 키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가족에게도 형사들의 감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에 방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었고 외국 국빈이 방한되면 자택에 연금되다시피 하는 생활이 계속됐다.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캐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어디 가면 간다하고 온다면 온다하고 미시도나고 당신한테 보고하고 갈 테니까 제발 내 뒤를 따라가 다니면서 내 생업에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 만일에 내가 당신네들이 이러면 내가 자살을 해버리면 이 자식들 당신 책임지냐. 내 남편은 가온 것도 없는데 왜 지금 무슨 일이 남았느냐. 30년이 지났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7년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임고 씨에게 남은 것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판정뿐이었다. 그리고 74년 사건이 생겨가지고 98년 12월 22일까지 그럼 거의 14년 24년 동안 죄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생활이 지금도 안 끝났습니다. 여권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가면 신원조회 대상자예요.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권력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그걸 사적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일반 시민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이게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2004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이른다. 감독의 위치에 있는 교도관이나 성북서 파견 경찰등 목격자들이 고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본 진실위원회는 인혁당 재훈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행해졌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18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을 집행하여 국내외로부터 사법살인이란 비판을 듣게 된 최악의 공안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여 8명씩이나 사형에 처한 행동은 분명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을 비롯하여 민청학년 사건, 1964년의 인혁당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된 권력의 오염과 남용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로 같은 길을 14번째 지나고 있다. 14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그새 창문 밖 풍경은 또 계절을 갈아입었다. 이들에게 지난 30년은 너무나 길고 가혹한 여정이었다. 바라는 건 무죄지요. 억울하기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너무 억울하게 다 지금 만들었잖아요. 저 조작했는 사건인데 무죄가 돼야죠. 영양이 살아 나는 것도 아니고 인혁당을 내가 살리내라 하면 가정환 씨를 살리달라 하면 살리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은 명예나 회복시켜주면은 우리는 남편한테 할 선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내 하나를 마누라고 믿고 말이지 그 힘 없는 힘을 몸에 힘을 주어가지고 그 고문당한 사실이면 떳떳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이야기할 때는 마누라한테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삶. 남편 곁으로 가기 전 이 지루한 여정을 끝낼 수 있었으면 이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나 이제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나.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다. 아침에 뒤돌아보며 헤어져 해지면 만나던 당신. 그리워 보고 싶어 기다리다 반기던 나 이젠 어디 가서 당신을 만나겠다. 지난 봄 호련히 끌려간 당신을
1년을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며 그래도 반갑게 만날 그 벅찬 행복을 꿈꾸며 기다려왔건만 나 이젠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갈 것이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을 당신을 나 어찌 그리워 참을 수 있겠는가. 녹음제부터 없어야 돼! 용서할 수 없지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뭐 여자고 남자 없이 그리 배고 저 전봇대 위에다가 달아놓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